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 이런 폭탄 발언이 한동훈 지금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공소 취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을 거둬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한 후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발언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이어졌었는데 왜 당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구속 못했느냐 이런 반복 질문에 장관이라 해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 중 예시로 한 말,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 예, 어쨌든 고개를 숙였는데 어젯밤 TV 토론회에서 마지막 문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소안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었다. 이걸로 이제 두 가지가 확실해지고, 첫 번째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한 장관에게 당시 공소 취소를 분명히 얘기한 건 사실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을 갑자기 또 끌어들였습니다. 이 사건이 뭔가 하면 2020년 말일 겁니다. 이른바 공수처법을 만들 때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제 원죄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원죄 때문에 이걸 뭐 다른 육탄 방법으로 막지를 못하고 법사위 앞에서 완전히 있는데 그 민주당은 빠루까지 들고 등장을 했어요. 당시 국회 질서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27명, 민주당이 10명, 총계 37명이 기소를 그 당해서 남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모 의원하고 그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헐리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오전에 재판하고 오후에 또 재판하러 가야 됩니다. 그 뭡니까 이러니까 바로 이 사건으로 남부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철규 의원 아니시죠? 뭐 누구든 간에 만나본데요. 아무튼 아니 다른 분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그 이런 걸 왜 공소를 하느냐? 당시에 공소를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 명령도 하고 완전히 그때는 윤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을 뭐 적대시라도 이렇게 적대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정도로 뭐 이런 걸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리고 그 아주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이것이 기소를 할 정도의 깜이냐. 결국은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 그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이것을 준사법기관의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국민의힘 27명 그리고 민주당은 10명 이렇게 재판을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재판을 회부하는 거지, 이 중에는 이제 전직 의원, 현직 의원,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게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을 총지휘한 책임이 나경원 의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거 좀 공소 취소를 그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없느냐, 아마 이 얘기를 했겠죠. 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나를 좀 봐주라 하는 그런 청탁이 아니라 이건 그 사실은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는 불처벌 원서 같은 것을 그 각 진술서를 써서 민주당도 넣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넣고 하면 아마 법원이 그 선고 유예를 할 감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이거 좀 공소 취소를 해줬으면 좀 좋겠다. 공소 취소를 검토를 좀 해달라. 나경원 입장도 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정당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이번에 그 가령 토론회에서 그 뭐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 이 사단이 난 게 4차 토론입니다. 4차 토론에서 느닷없이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도 나한테 청탁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지만은 그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을 못하니까 못 해주는 거다. 제가 가만히 그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제 느낀 판단은 이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이 가령 방송 같은 데서 치열한 토론의 경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처럼 즉각 이 받아쳐야만 내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아차 내 말 실수다. 아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준비된 얘기가 아니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머릿속에 늘 준비가 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쳐버려야지. 예. 이런 준비가 돼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 나오는 거예요. 아마 토론 경험은 한동훈 위원장보다 제가 훨씬 많겠죠. 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해올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상 질문도 있고 예상 답변도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센 걸 꺼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머리 순발력 다툼이거든요. 예. 이게 방송 토론이라든가 특히 상대가 있는 토론은 이 머리 두뇌의 순발력 싸움이에요. 기억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순발력을 믿으니까 그 딱 생각을 하고 딱 즉각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당신한테 청탁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때 내가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지 않느냐. 개별 사건에는 내가 개입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신뢰의 추락이란 말이에요. 가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아마 전 의원이었던 시절일 겁니다. 현 의원이 아니라 예.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까 다시 그때 이거 좀 이 27명이 다 이게 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아니냐. 공수처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지금 재판을 받는데 이거 좀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걸, 이 내밀한 얘기를 한 걸 솔직히 이런 걸 공개를 해버리면 예. 이것이 뭐 위협하지 않다 이런 것 떠나서 그걸 떠나서요. 예. 정치적으로 이 신뢰의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가령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녹음을 딱 했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걸 공개를 해버린다. 너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지 않느냐. 얼마 전에 모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아무리 가깝다고 생각해도 예. 개인적인 어떤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웃으면 못하죠.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이게 문제다 하면서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이건 예. 내가 이제 그 말입니다. 바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버린 거다.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다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기소를 결정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이었을 수 있는데 왜 윤 굳이. 대통령을 물고 예. 들어가느냐. 본인은 빠져나오고 싶다는 묘한 그 장벽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건 윤 대통령 책임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겠어. 당신이 직접 해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혹시 전 변호사님 예. 윤 대통령이었다 이 말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차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차 싶은 정치인에게는요. 아차 싶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내가 아차 싶었다. 내가 말 실수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다 준비된 말이고 다 생각 끝에 다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예.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걸 아차 싶었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아차했다. 그건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 변호사님 그럼 한동훈 후보가 이제 빠른 두뇌 회전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의도된 발언이고 의도된 발언이죠. 예. 의도된 발언이고 두 자기는 번째 발언도. 처음에 첫날은 이 토론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발언을 딱 하면 나경원 너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27명뿐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 보좌관들부터 예, 시작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이제 엄청나게 난 거예요. 저 친구 굴러온 돌 아니냐. 옛날에 우리 보수를 괴멸시켰던 사람 아니냐. 작년 3월만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화양 연화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걸 우리가 듣고도 지금 참고 있는데 뭐 어째 그걸 갖고 아차 싶었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가령 나경원 의원에게 명분이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그대로 개인적인 청탁 같으면 이번에 나경원이 굉장히 위험에 빠졌겠죠.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완전히. 예.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은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의원들 보좌관들 27명이 재판을 받으러 가서 쭉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그 신문할 때 앉아 있어야 되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요. 예. 본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토론회 어제도 밤에도 그랬고 오늘 동지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들을 그렇죠. 계속하는 예. 거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당의 그 당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경원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걸 한번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건데 이걸 개인적인 청탁으로 딱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청탁이다. 그러면 나 의원뿐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이쯤부터 지금 분노를 표시하죠. 아까 이철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내가 27번째 피고인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지금 뭐 친윤뿐 아니에요. 친윤, 비윤 할 것 없이 모두 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에 있었던 당뇨들도 전부 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원래는 어대한 분위기가 강해서 이대로 가나 싶었는데 어대한 분위기에서 약간 균열이 생겼고 이러다가 어대한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바일 투표율도 오전에 좀 높았다가 조금 다시 낮아지더라고요. 그 전당대회보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의대한이라는 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제 의대한이잖아요. 그렇죠. 의대한으로 가서 의대한이 만약에 제대로 그 결과를 맺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당대표가 되어버리면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의대한이 만약에 우리 말대로 의대한대로 돼서 예. 이 4명의 후보 중에 한 3명을 생각해 보세요. 윤상현, 뭐 나경원, 원희룡 할 것 없이 다 우리 보수 정당에 아주 중진들이었고 다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 제치고 굴러온 돌인 한동훈이 의원 경력도 없는 분이 이분이 만약에 의대한이다 이래서 대중적인 인기로 곧장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게 2년 반 전에 이준석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내가 보면 국민의힘은 또 위험해진다. 국민의힘은 근데 내가 한동훈 위원장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경합이 붙어 있으면 적어도 결선 투표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날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 새 지도부도 조심을 한다. 조심을 하잖아요. 아하. 자기 반대 세력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번 일이 아니어도 결선 투표로 갈 확률이 난 매우 높다. 1차에서 일단 과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 후보가. 우선은 우리 비율로 보면 뭐 55대 뭐 37 이런 정도 다 합해도 37밖에 안 되고 이쪽은 55나 되고 이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55. 이러니까 이건 결선 투표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해서 이 투표율 이걸 따지고 보면 이번에 아마 나머지 세 분을 지지해야 하는 분들의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결선 투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나는 결선 투표는 이제 뭐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리고 2차 간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예.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정말 위험한 얘기를 했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내가 지난번에 화양연화라는 얘기 그걸 거론을 했는데 그 본인이 보수를 괴멸시켰다. 그리고 근데 박근혜 이번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원희룡 후보가
박 대통령에게 당신 30년 구형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공수유지를 한 장본인 아니냐. 그리고 또 왜 보수에 들어와서 당신이 마치 보수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지금까지 좌파와 당신이 무엇을 투쟁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정체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싸움은 바람직합니다. 정체성을 두고 계속 싸우는 것이야말로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한켠에 다들 가슴속에 엉그리져 있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해버린 바람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총을 딱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위해서 딱 쏜다고 한 것이 오발이 돼서 자기 발등을 쏴버린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일단 전원책 변호사의 예측, 예견, 결선을 일단 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되든 안 되든 위험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해졌죠. 제가 드린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은 시간이 아직 있고 아직도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조급해 할까?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기 내공을 쌓고 공부를 하고 문자 그대로 우리 보수의 훌륭한 자산으로서 성장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탕이 돼가 있고. 근데 왜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중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가는 셀럽이 돼 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어디에 있더라도 늘 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해 하면서 본인의 자산을 자꾸 까먹을까? 그 마판에. 예, 난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도 뭐 토론회 진행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바일 투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최상병 순직 일주기 바로 오늘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심이 가장 깊은데 거기에 이제 입대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최상병이 배치돼서 좀 안타까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의 전화번호가 요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2-800-7070.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도 해봤다고 하시던데 7월 31일 당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작년 7월 31일이죠.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니다 하는 그날 빈번하게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 전화가 걸려왔고 한 3분 정도 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박정훈 대령이 이제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취소되고 바로 이제 이종섭 장관 주장으로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이 전화번호 보니까 조태용 지금 당신은 이제 국가안보실장인데 지금 국정원장이고 주진우 지금 의원이고 아무나 걸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에요. 아니 시도 한번 걸어봤더니만 통화식으로 나오던데요. 직접 걸어보시고 그래서 해봤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오늘 겁니다. 뉴스 나옵니다. 전원책 7070 전화해봤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우리나라는 장관들이 대통령이 참모인데 묘하게 그 과거 아마 YS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장관들이 정말 참모 역할을 했어요. 군사정부 때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게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문제는 청와대가 참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비서가 아니라 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들은 완전히 로봇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마치 군대 참모들처럼 이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처럼 모든 예하부대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각 부서별로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습니다 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가를 완전히 옛날에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오히려 군대처럼 운용을 안 했는데 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완전 군대처럼 이 비서들이 참모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는 경제비서는 기재부 장관이 할 일을 보고를 해야 될 일을 본인이 다 보고를 하고 본인이 그것을 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뭐가 됩니까? 로봇가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 무게감을 두고 가령 문재인 정권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A4 용지 들고 와서 읽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한 소통 창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도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800국에 7070 전화가 예. 가령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 시간에 그 무렵 시간에 가고 어디에도 가고 그리고 법률비서관하고도 가고 뭐 어디에도 가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이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거 안 넘기도록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록을 바꾸시게라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전 것은 변호사님 바로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짐작할 수 모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죠. 네. 네, 대통령, 야, 어디 연결해봐, 어디 연결해봐. 이렇게 믿고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이 정도 대통령 인물들과.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겠죠. 어디 예. 연결해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문자 그대로 1인자이면 2인자일 텐데 그 전화가 이제 걸려가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분이 수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8명인가 명단을 만들어서 넘겼잖아요. 예. 넘기려고 근데, 했죠. 예. 그걸 빽해라. 돌려받아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박정훈은 이계환 사령관에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 처벌을 하면. 그래서 경로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런데 그 주장이죠. 예. 자, 거꾸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이 가령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걸 왜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그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난 할 수 없다고 봐요. 예. 대통령 같으면 국군 통수권자라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은 그렇다. 그런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 근데 왜 그 정도로 국군 통수권자니까 떳떳하다면 예. 그리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네, 그랬다고.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예. 이 명단은 다 넘어가요. 수사 경찰이 다 해서 나중에 수사심의위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저도 가령 군사법원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군사법원에서 그 가령 군대에서 누구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느냐 했을 때 이 차상위 지휘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령 어떤 병사들 문제가 생기면 중대장, 대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연대장을 처벌하려 한다 이러면 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야 너 헤엄도 못 치는 놈이지 뭐 헤엄 치는지 못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 무조건 옷 입지 말고 뒤에 들어가 이런 식의 직접적인 명령을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사단장을 처벌하려면 문자 그대로 사단장에게 진술 조사를 받는다라거나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걸 넘기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예.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 군사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내 후배들에게. 근데 그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좀 구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계속 뭔가 감추려는 듯한 느낌을 아니요. 주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 좀 뒤늦게 입장을 내니까. 아니 전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수사를 한 것은 경찰청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에서 그 민간인 전문가들 다 들어가서 기록을 다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혐의다. 변호사님 저희가 예. 시간이 없다고. 그 불송치 결정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 관련된 그 말씀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말씀과 이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거의 저번 입법청문회랑 그대로인 장면이고 답변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7여단장, 7여단장은 저녁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 글쎄 제가 보기로는요 이 상황에 있어서 사단장을 계속 그런 것은 사단장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장을 처벌하지 못한다 하는데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이. 그래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각 결정을 하면서 탄핵이 되려면 적어도 뇌물죄 같은 범죄가 증명되어야 된다. 네, 위반은 맞는데 그 정도 중대하지는 않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문제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까?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지금 계속해서 정책내 위원장부터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고 거기다 검찰총장까지 지금 정인으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 부서실장까지 다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네. 홍보수석도 부르고, 정무수석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권을 완전히 밑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겠다. 흔들어 버려서 어떻든 이 전국을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겠다. 예.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딱 보름 만에 그 서울 대장동 사건의 병합을 못해 독자적으로 재판해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사건이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신구속을 시켜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왜 예. 이화영에게 이미 징역 9년 6월이 선고가 된 사건인데 예. 그 사건이 최대 수혜자이자 몸통이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네. 만날 때마다 전화를 바꿔줬다는 그런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예, 어쨌든 예. 밑에 사람이 그 정도 나면 윗사람 아마 더 확실하다면 그럴 것이 더 중한 형이 나올 것이다. 징역 10년을 예. 선고한 다음에 법정 구속은 하지 자, 않겠다. 이럴 수는 없을 테니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자, 어쨌든 야당의 공세 그리고 탄핵 청원 청문회도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는 뭐가 좀 달라졌을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석 달 만에 30% 근접했다는 한국갤럽 조사도 있고요. 정당 지지도 역시 살펴보니까 예, 이번에 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예,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났고 7월 16일부터 18일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갤럽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도 가만히 봤더니 부정평가가 6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에 예. 의미가 있더라고요. 8%포인트는 떨어졌죠. 네, 해설 좀 그리고 해주세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인 8%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21%니까 예. 6.2가 오차범위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합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건데 그리고 윤 대통령도 다시 정상 궤도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30%는 돼야 정상 궤도거든요. 29%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이제 그동안에 석 달 한 열흘 동안 계속되던 21%에서 26%, 20% 초중반 이걸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벗어난 건데 이게 우리는 그겁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 솔직히 문재인 그 대통령이 저쪽에 남미에 그때 G20 회의죠. 예, APEC 회의입니까? 뭐 거기를 갈 때 예. 원래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체코로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가느냐? 그게 처음에는 이제 김정수 여사의 버킷리스트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중앙일보 모 논술위원이 그 얘기를 했다가 경을 쳤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체코 원전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대통령이 이미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예. 그 체코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원전은 또 더 웃긴 얘기잖아요. 총리만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예. 총리와 회담을 했죠.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체코에 가서 원전을 팔려고 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체코 가서 원전에 영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주전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온 국력을 다해서 에마누엘 마크롱이 직접 신경을 계속 쓸 정도로 에마누엘 마크롱 또 체코 대통령을 계속 만난 거예요. 마크롱 얘기는 그겁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전을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예. 유럽 바깥에서 원전을 만드는 나라다. 끼해봐야 중동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에서 원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프랑스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예,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프랑스 좀 친하잖아요, 체코와. 그렇죠. 같은 유럽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려야 되는데 2년 4개월 동안의 문자 그대로 팀 코리아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성과는 성과인데 이 정도의 이 격차가 갑자기 4% 긍정, 갑자기 부정 8%가 빠져서 이 정도로 큰 변화가 체코 위원 하나로 가능할까 싶은데 이번에도 보면 외교 때문에 나는 지지한다는 게 확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예, 그 그걸 보면 지표를 보니까 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외교예요, 외교. 그렇죠. 외교가 확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수치가 올라갔다는 말씀. 가령 우리가 부정평가의 원인은 뭐냐면 아직도 민생, 물가,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외교가 확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게 그냥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가령 1000메가와트 한 기를 건설하면서 20조 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거기도 아랍에미리트 2기죠. 그런데 우리가 2기를 건설하면서 24조 원을 받거든요. 이번에 4기인가요? 예, 근데 더하기 알파 2기를 더하면 총 40조 원을 받는다. 문자 그대로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하는 것보다 거의 2배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금융도 제공해 준다. 그게 컸죠. 예, 그게 아마 클 거예요. 저는 그게 크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 돈이 다른 데 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차피 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 기반이 되면 지금 거의 총계 따지면 1,500조에서 2,000조 사이의 원전 건설 이제 바탕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 체코 원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만 하더라도 이 덴마크뿐 아니라 북구 쪽에도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먹거리가 이게 걸려가 있다.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20년을 좌우하는 장기적인 일자리인데다가 그 이후에 관리직 일자리가 또 무척 많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지율이 전당대회 끝나고 컨벤션 효과보다 더 올라가는 게 가장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상적일 텐데요. 대통령실은 그걸 바라겠죠. 당연히 바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좋은 거죠, 사실. 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요. 네. 저는 짧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조언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물러나는 것이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니죠. 여기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다음 주에 다시 더. 예. 자, 다음 주에는 물러나야 된다. 내일 모레 곧 결말이 납니다. 전화 받으실지 모릅니다. 예. 자, 오늘 전원책의 훈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